지금 오고 계신 분이라고. 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구 9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열린민주당 당원들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의 제안을 받고, 그리고 많은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이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요. 제가 1월 27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3년간 끌어왔던 미투 모함 사건, 가짜 미투 사건으로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완전히 무죄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은 없었다 라고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결을 해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기에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는데, 어제까지 갈등을 하다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이게 물러설 시점이 아니구나, 조용히 살 시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서 힘든 정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중요성은, 저는 많은 공약을 이미 2018년에 준비했었고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철저하게 정치 투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를 이러이러한 공약을 갖고 있으니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은 우리 열린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야당은 똘똘 뭉쳐서 단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진보진영, 민주진영은 갈라치기 하고 분열의 씨앗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단결과 단합이 중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문재인 정부 막바지 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권 재창출 교두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촛불 정신이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진영이 일정한 분열을 갖고 오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여전히 진보진영은, 민주진영은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우리 열린민주당이 지난해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전략적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 이별이 다시 통합의 길로 가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분열의 씨앗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영도 그렇고 야권 진영도 그렇고 후보 단일화가 화두입니다. 근데 저는 후보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원들의 뜻을 묻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왜 통합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후보 단일화가 아닌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후보 단일화와
통합이 그게 그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들 묻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후보 단일화는 맞습니다. 그들은 정체성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기는 길이라면 누가도 손잡는 그런 과정에서 정체성도 무시하고 가치도 무시하고 후보 단일화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의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같은 정당인데 당신들 왜 나눠져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다른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다시 통합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총선 때 남아있던 앙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을 하고 이 앙금을 극복하고 감정을 극복하고 단결로 나설 때 앞으로 일정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단결이 화두이고 통합이 화두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들끼리 우리 당원들끼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린민주당 지지율 5%에서 약 한 7% 정도입니다. 지금 단일화 주장을 하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깊은 고민 없이 후보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든 것을 내주겠다고 하는 백기투항 그런 성격이 저는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도부에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리고 우리를 찍었던 150만 지지자들 이분들의 뜻에 이분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우리 같은 편이니까 우리 찍어주시하면서 통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계산 그것이 후보 단일화에 숨어있는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없는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 시점이 통합에 가장 적합할 때입니다. 지금 만약 안 되면 임박한 대선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터인데 왜 통합을 하지? 다 우리 찍을 건데 대선 임박하면서 통합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저쪽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는 없지만 투표장에 안 나올 위험성이 큽니다. 적당히 지는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우리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단일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민주당 후보가 조용히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한 후에 정당과 정당이 통합하는 후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열린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겁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것을 내주고 우리 지지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내주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가는 그런 길보다도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길은 통합 후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경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개인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수정당이 일당이 돼서 지키려고 하다가 망해온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조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고 많은 의원들이 있으면 내 대신 누군가는 싸워주겠지 하면서 자신의 의원회관과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주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열린민주당은 개혁적 정신을 뭉칠 정당입니다. 얼마 전에 야당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까? 이 사면은 문재인 당신도 퇴임 후에 감옥 갈 수 있다. 공작 정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겠다. 라고 하는 끔찍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2년 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똑같은 전철을 밟겠다고 하는 저들의 저 후한무치한 이런 정치 행태에 지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가피합니다. 그들이 공룡화되어 있고 초식동물화되고 풀먹는 사자가 돼가는 그런 상황은 조직 논리상 불가피합니다. 그럼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최강욱이 필요합니다. 김진애가 필요합니다. 박민정이 필요합니다.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불러내서 국회로 보냈던 개혁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서 잠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개혁의 길로 불러세우고 다시 우리 사회를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세울 때 우리는 국민들의 부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의원들이 소수정당으로서 비원내 교섭단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견인하고 그들을 각성시키고 새로운 개혁의 길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 3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당원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화되는 모습을 반대하면서 싫다. 나 거기 안 들어간다. 열린민주당에서 강소정당으로서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들이 3만 명, 4만 명 정당입니다. 우리를 찍었던 150만 지지자입니다.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면서 그 내부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당원들의 물음에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당원들에게 묻고 이 정봉주가 주장한 통합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 저는 묻겠습니다. 이 통합은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단결의 첫걸음입니다.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도 없고 정체성도 가치도 없는 백기투항의 길, 저는 그 길을 거부하겠습니다.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통합은 열린민주당을 존중하는 리스펙트가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조롱했던 김원걸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공수처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온갖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린민주당이 옳았다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그 일부 세력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여의도 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열린민주당을 존중하는 통합을 하라. 리스펙이 있는 통합을 하라. 그 구체적인 방안은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통합의 견인차가 돼서 존중받는 통합, 3명의 의원들을 존중하는 통합, 우리 당원들을 철저하게 존경하고 모셔가는 통합, 그 통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위에 민주진영의 단결과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그 길을 열어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단순 단일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는 겁니다. 적당히 단일화하고
적당히 경선하고 적당히 패배하는 길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려고 하고 있는 길권 세력에 맞서서 검찰, 보수 언론, 재계, 야당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누구누구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 지적질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카페트 밟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정봉주 BBK로 MB에게 내침을 당해서 10년 동안 정치권 외곽에서 여의도를 보면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가짜 미투에 묶여서 3년 동안 13년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말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기, 이 판을 흔들 시점에 판을 흔든 데는 정봉주가 적격입니다. 2007년 BBK와 다스로 홀로 싸웠습니다. 홀로 감옥 갔다 왔습니다. 2011년 낙검수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형을 흔들었습니다. 지난해 열린민주당을 만들어 한 달 만에 3명의 의원들을 당선시켰습니다. 지금은 판을 흔들 때입니다. 판을 흔들고 지축을 흔들고 여의도 정치판을 바꾸는 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통합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최고의 전문 능력을 갖고 가장 깊은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이 선거판을 바꾸겠습니다. 판을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기득권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김진애 의원님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물론 이 말씀이 김진애 의원님께 모욕적인 언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김진애 의원님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정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 잡는 데 쓰는 도끼와 호랑이 잡는 데 쓰는 화살은 각자 역할이 틀립니다. 김진애 의원님은 대한민국을 무대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싸우시고, 저는 대한민국보다 좀 좁은 서울에서 서울시의 변혁, 서울시의 뉴스타트업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혼자 가시면 한 명의 길이지만 저에게 역할을 넘겨주시면 2명의 길입니다. 더 센 정치입니다. 그리고 김진애 의원님께서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길이 아닌 2명의 길로 갈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물론 김진애 의원님께서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정신은 떡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온 당원들을 위해서, 당원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자칫 우리가 떡을 놓고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역할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책으로 넘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이 현실력이 있는지 분별하고 이것을 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모아서 조합하는 화학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결정된 능력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추진하고 하는 와중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잘 어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갈등 조정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 제가 가장 전문가입니다. 실현 속에서 조정 능력도 배웠고 밟히면서 화학 능력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이틀 전에 완전 무죄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열린민주당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최강욱 동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 29일 정치인으로서는 재임 기간 중에 유일하게 단독으로 저 정봉주를 사면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미투 모함에 빠져서 저격됐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모든 것을 털고 다시 정상인으로 첫 발걸음을 이 여의도로 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진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 사면의 뜻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지키고 그리고 민주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점차 싹트고 있는 민주진영을 단결해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 반드시 단결하는 진영, 그리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되면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꼭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년) 준비하면서 그 이후로 또 3년 동안 준비하면서 만든 공약입니다. 이 얘기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 얘기할 시간 꼭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후보가 되고 서울 시민에게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서울시를 새로운 스타트업 도시로 만들겠다. 저는 차후에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약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13년을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저 정봉주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이 정치 일선에 컴백하시니까 에너지가 막 끌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사실 열린민주당의 정신이고요. 가라앉아있는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열린민주당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이 이번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또 서울시장 본선거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부와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연말 12월 27일에 서울시 출마 선언을 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공약 중심이기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랜선으로 여러분들께 서울시장 출마 소견을 밝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역동적인 정봉주 후보님과 저 김진 에너지 후보가 만나서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활력을 높여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저를 잘 나가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잠시 저의 정치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정치 입문은 2003년 열린 우리당이었습니다. 입문하자마자 2004년 17대 총선에서 용산에서 출마했고 낙선했습니다. MB 대운하 사업을 막으려 18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당선권에 못 들고 또 낙선했습니다. 1년 반 후에야 뒤늦게 비례대표를 승계했고 길지 않은 의원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펼친 4대강 사업 저격수로
그 활약을 기억해 주시는 국민들이 많으십니다. 2012년에 19대 총선에서 마포, 갑 지역구 경선에 도전했지만 또 탈락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저의 경선 탈락을 안타까워하셔서 크게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실 정치 참여는 그것으로 마감됐다고 여겼습니다. 이후 저술이나 강연, 방송 활동을 통해서 나름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8년에 한 방송의 시사 프로 진행을 본격적으로 맡게 되면서 당적을 포기할 때까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이르는 15년의 역사를 시도록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을 소원하면서 온갖 시비와 저주까지 일삼는 국민의힘 등 범보수 야권의 작태에 속을 끓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의연한 성공을 믿어왔고 지금도 그 믿음을 확고합니다. 열린민주당이 저를 현실 정치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8년 만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시그니처가 된 열린 공천 덕분입니다. 국민들이 추천해 주셨고 당원들이 일본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저의 현실 정치 재개가 순전히 당원과 지지자들 덕분인 만큼 그 기대에 맞춰 김진애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뜻밖에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법조인이 법사위원 잘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꽤 있었지만 저는 시민의 상식으로 관행을 깨면서 법사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법관이 뭐길래 비위판사도 임기 10년을 보장해줘야 합니까? 질타했습니다. 왜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입니까? 질문했습니다.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 검찰에 민폐 끼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흥신소가 아니다. 국힘당 의원들의 억지를 제압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최강욱 대표와 사보임하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의 존재감을 드높이는 순간을 맞이했고 저는 정통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덕흠 전복민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부동산 마피아가 부정부패, 부실비리, 비읍자 돌림병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적했습니다. 특권과 반칙과 부패를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겁니다. 자기네들 파워게임을 하려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혐오합니다. 자기네들 탐욕을 채우려고 국회의원직과 공직을 악용하는 걸 극혐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마치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들을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의 시장 출마 선언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물어오십니다. 왜 이 어려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이냐? 3년 이상 남은 안전한 비례 국회의원직이 아깝지 않느냐?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어떤 서울시장이 필요한가? 10년 전의 시대정신은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도시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을 부릅니다. 지금의 서울은 속지도 않고 또 속이지도 않을 시장이 필요합니다. 후보 시절에 남이 써준 원고만 읽는 서울시장은 겉만 번지르르한 후보에 또 속기 십상입니다. 숫자만 남발하며 헛공약을 내놓고 당선 후에 입 싹 닦는 그런 후보는 안 됩니다. 홍보 이미지로 포장하는 후보, 대선 디딤돌로 삼으려는 후보도 안 됩니다. 방송과 언론이 띄워주는 이미지에만 신경 쓰는 그런 서울시장은 안 됩니다. 지금의 서울은 고삐와 박차를 동시에 구사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보수 특권 카르텔이 반문재인을 내걸고 막무가내로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과거 MB보다 더 위험한 불도저 개발 시대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 퇴행의 고삐를 확고하게 쥐면서도 다른 한편 필요한 도시개발과 주택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서울은 코로나에 지치고 부동산 거품에 지친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뿌리 내려온 사람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고건시장처럼 노련한 리더십을 구사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시정 현실을 꿰고 팩트에 밝고 철학이 뚜렷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서울은 멘탈이 강하고 균형 감각이 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범보수 야권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 테고 보수 언론은 작은 흠결조차 부풀리며 흔들려둘 테고 고발 고소가 난무할 소지도 상당하고 검찰과 법원의 편파성마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학력과 경력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연륜이 굳건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려 둘지도 못할 것이고 제가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은 삶의 현장을 속속들이 아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종종 저에게 있어 보인다고 하시지만 아마 제 씩씩한 모습 때문일 겁니다. 잠깐 저의 인생을 아주 짧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종로 5가 광장시장에서 사기 그릇 가게를 하던 집안에서 일남육녀 집안의 셋째 딸로 자랐습니다. 독립을 꿈꾸면서 전문가로 일해서 자수성가한 여성입니다. 서울공대 800명 졸업 동기 중에 유일한 여학생으로 척박한 환경에 도전했고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미 MIT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마치고 7년여에 걸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린 두 딸을 키우면서도 회사를 운영하느라 아래 위층을 오갈 수 있도록 집을 만들고 시부모님 댁과 신혼님 댁까지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삶의 어려움과 피곤함, 때로는 구질구질하기조차 않은 꼴들까지 다 겪고 오면서 튼튼한 멘탈을 키워왔고 겉핥기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로 희망을 일구는 근력을 키웠습니다. 저희 이 충만한 김진 에너지를 서울 시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진짜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에게 맡겨주십시오. 지난 이제 공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기 서울시장 정봉주 후보님 저하고 통화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아까 오각형 하나만 딱 보여주셨는데 오각형을 보여주셨잖아요. 5개. 저도 오각형 5대 큰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린민주당은 이렇게 후보끼리 마음조차 통합니다. 여기 그림에 딱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27일 출마 선언에 담긴 공약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개발을 당당히 얘기하는 범민주 후보가 나와서 정말 든든하다. 역세권 mid타운 공약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이런 들으면서 가슴이 설렜다. 그렇게 살고 싶다. 오아시스 서울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더라. 서울도 잘하고 각 시민도 잘한다는 말에 김진애 평생에 잘하기 철학이 담겨있더라. 김진애가 드리는 별 5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별 5개를 표현을 했습니다. 별 5개 서울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개발.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진취적인 주택정책과 도시개발정책. 도시전문가 서울시장이 추진하니까 믿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레이터 서울. 서울시와 수도권을 엮는 큰 발상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서울 리더 서울시장이 그리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입니다. 서울 디지털 르네상스. 세계 도시 혁신 경쟁력 상위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공계 출신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로 지금 실현하는 미래입니다. 네 번째, 오아시스 서울시대.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살 수 있는 도시. 이것은 갓마더로서 제 김진애가 드리는 서울 시민에게 드리는 그림입니다. 5번째, 서울 시민의 삶 곳곳 사다리. 코로나 긴급 지원과 시민들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 겁니다. 제가 10살 때 내가 벌어서 독립할 거야 라는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긴급 지원과 그리고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서울시가 특별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각 서울 공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이걸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잠깐만 그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개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꼭 필요한 개발은 슬기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9년을 해오면서 사람의 가치를 서울시에 녹여낸 거는 굉장히 좋았지만, 임기 세 번째 임기가 되면서 그 필요한 개발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개발은 뭐냐? 잠깐 진짜 개발의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먹고 튀는 개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이, 분양사업은 먹고 튀는 겁니다. 원주민 싹 쓸어버리는 거, 거기에 있는 일자리 싹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거, 주변에 당장 쌓아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손박 짓는 거, 그리고 아파트만 따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멀리 통근하게 만들고 도시가 이렇게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MB와 오세훈이 했던 뉴타운 사업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쁜 이런 개발입니다. 진정한 개발, 진짜 개발은 어떤 걸까요? 적정한 민간 이익도 보장하고 그 중에서 공공이익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공이익을 내놓기 위해서 공공아파트를 이제 어느 만큼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섞이면서 집주 근접과 혼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미드타운 공약입니다. 여러 계층이 사는 다양한 소셜 믹스. 이런 걸 가지고 진짜 개발이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특히 역세권 미드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307개의 지하철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도시도 참 드뭅니다. 그동안은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하고 재개발, 재건축한 이런 데만 맨날 눈에 팔려 있으니까 진짜 지하철을 이용해서 도시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이제 빠져있던 부분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공 재개발 재건축도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개발을 꼭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속도 조절은 필요하되 필요한 거는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서울시의 역세권의 307개 역세권의 주변인데, 이렇게 좀 진한 빨간 부분만 개발이 되어 있고 주변에 노란 거는 거의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거기 가면 갑자기 큰 길가에만 높은 게 들어서 있고 바로 뒤로 가면은 기껏해야 5층 3, 4층 다세대 주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드타운에서 특히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사실은 젊은 실버층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게 앞으로 이런 복합 기능이 필요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이거는 공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국힘당 의원들이나 또는 국민의당 후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까지도 숫자를 하도 남발을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에 속공약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저는 차곡차곡 단계별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나중에 숫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태까지 서울시를 얘기할 때는 다 가운데 있는 서울시만 봅니다. 근데 서울시는 더 이상 서울시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메트로폴리탄 서울,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엄청난 도시의 잠재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성장고,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도권에는 광역교통망까지도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서울과 연결하는 GTX 광역교통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부분들은, 이 다음을 보시면 앞으로 드러날 부분들은 광역교통망의 환승센터가 되는 주요한 복합 성장 거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신성장 거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개 서울의 외곽 부분에 오게 있습니다. 서울과 접경이 되어 있거나 경계가 되어 있거나 외곽 부분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훨씬 더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수도권의 시장들 그리고 특히 동북 서부권의 구청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앞에 놓고 토론과 협상을 벌이겠습니다. 서울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서울시장은 그 중심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울을 크게 볼 수 있어야 진정한 21세기의 세계 도시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제가 이걸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도 같이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서울꽃을 제가 처음 만든 회사 이름이 서울포럼이고 제가 첫 책 이름이 서울성, 서울다운 서울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린 서울꽃입니다. 서울꽃이 있고 왼쪽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일제강점기 때 그렸던 서울 지도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에 거기도 보면은 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서울도 하나의 꽃이다. 이건 뭐냐면 제가 벌써 앞으로 메가시티가 이렇게 번역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예견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그리고 서울꽃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움도 피워낼 수 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엔 디지털 르네상스, 서울 디지털 르네상스. 제가 이 부분을 박영선 후보가 하도 이번에 디지털 그래서 제가 이걸 뺄까 하다가 그냥 잠깐만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20년 전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에 스타트업 창업 혁신 생태계로 떠오르는 데가 성수동 아닙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걸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제 책에 우리 도시 예찬에 그걸 쓰고 앞으로 보랏빛 LE가 서울을 끌어가는 데가 될 것이다. 제가 이걸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성수동뿐만이 아니라 물레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디지털 이런 부분에 휘황된 그림만 보거나 휘황된 언어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 정치인으로 숫자도 이해하고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도면, 지도, 개념도 공식까지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코 붕 뜨지 않는 실사구시형 인간입니다. 제 자신이 작은 회사의 네트워크형 운영으로 해서 일찍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얼리버드였습니다. 이런 노하우로 서울 디지털 르네상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홍모하는 미켈란젤로를 제가 홍모하듯이 서울도 르네상스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벤처혁신구역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다 서울 외곽의 대학과 연구기관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서울의 진짜 도시 관리를 디지털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교통이나 환경 모니터,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데다가 진짜 디지털을 써야지 이상한 짓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시민 서비스, 금융,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까지 서울의 이른바 메가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ICT의 창업 정보에 관련된 거는 공간 지원이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얘기를 이제 자세히 못 드렸는데 그레이터 서울에서 제가 서울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설립을 해서 서울에 있는 공간에 그러니까 좀 창업, 혁신,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 공간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우선 구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진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제가 오아시스 서울시대, 제가 이제 너무 얘기를 많이 길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지만 요새 무슨 15분 동네, 21분 동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11년 전부터 10분 동네의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명숙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10분 동네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때 그게 한명숙 후보가 낙선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그걸 채택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10분 동네라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대개 500m 권역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울은 수많은 이런 10분 동네가 가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도 코로나 때를 잠깐 보면
광역 상권들은 상당히 타격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광역 상권이 상당히 타격이 심했던 반면 동네 상권들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은 더 야심찬 겁니다. 이건 뭐냐? 정말 여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이 개념이 무르익게 됐습니다. 돌봄에 대한 거는 육아나 방과후나 치매 노인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더군다나 이게 시간적으로 우리는 요새 1인 가구가 참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예를 들면 같이 산책해주기, 반려견 돌봐주기, 책같이 읽어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거를 공공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단체와 네트워킹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면서 자기가 적립도 하고 그리고 하면은, 제가 옆에서 이제 저기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꼭 정규직화되지 않아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5번째, 요거는 제가 다음 주일에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저의 개념은 직접 지원이나 이런, 제가 서울시 재정을 깊게 들여다봐서 가용 가능한 지원을 다 찾아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제공을 할 때니까 중앙정부도 매칭 펀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기재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에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외에도 별 5개 뒤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랜선으로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의 행정혁신을 위해서 앞으로는 5부시장 체제, 그 다음에 이 ODF를 지금 이제 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ODF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행정자료를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잠깐 길게 참아주셨는데 마지막 얘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김진에너지와 열린민주당이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 한 누리꾼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 제가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걸어온 그 길을 걸으라. 비록 제 능력과 지혜가 모자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를 통해 희망을 일구리라는 의지, 일상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끈기를 깊게 배우려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고 김진에너지를 높여주시는 분들은 열린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항상 오랫동안 제가 가져오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보내주던 신뢰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제가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그때 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건축기본법, 또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특별건축법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해 주신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좋은 건축물들은 상당히 많아진다. 그런데 도시로 보면 별로 품격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핵심을 콕 찔러주셨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정신은 열린민주주의, 개혁, 실사구시입니다. 왜 열린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열린민주당, 우리는 스스로 집권 야당이라고 자부합니다.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21대 국회에서 꼭 필요한 개혁 입법을 성사시키는 등대 역할을 하고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원 의식조사에서 보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6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였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서울시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후보를 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범민주진보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해서 서울 꼭 승리하라는 이런 메시지죠. 이건 후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당대당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상이 필요하고, 열린민주당과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 이런 것들이 더 협상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강렬한 응원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방송과 언론에서 노출 빈도가 떨어지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부디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파란을 일으켜 주십시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빅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고 유쾌한 서울을 위해서 진짜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에게 서울을 맡기십시오. 저의 충만한 김진 에너지를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